어제 그 빨간아재 유튜브 빨간아재에서 공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요거 너무 충격적이라 제가 이제 빨간아재님께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영상을 사용해도 되는지 한 번 더 미리 이제 사전에 영상을 사용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릴 예정인데, 자, 오늘 그 영상 한번 보시죠. 네. 이 나무 둥치, 허리가 잘린 나무 둥치가 세 그루가 있고요. 그 중에 맨 안쪽 나무 둥치까지 가면 이렇게 붉은색 목도리, 독일제더라고요. 메이드 인 저메니. 독일제 목도리를 감아놓고 이 가로로 칼날을 눕혀서 수십 차례 이렇게 연습을 한 흔적 보실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사람의 목 위치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무실 내부 벽면에 있는 흔적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정면 맞은편에 여기고요. 아, 여기 뭘로 가려져 있었어요? 예? A4 용지 두 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자, 여기도 역시 칼날을 눕혀서 가로로, 세로로 지나가는 혈관을 한 번에 치명상을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죠. 가로로 이렇게 수없이 연습한 흔적이 있고요. 보시면 콘크리트입니다. 이게 샌드위치 패널이나 석고보드가 아니다라는 거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에 배관까지 뚫고 들어갔어요.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들어가는 깊이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 경찰과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적이 있었죠. 발표했었죠. 그 발표했던 그 수사 결과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목을 칼로 찌르려는 그런 연습을 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목을 찌르는 것도 연습을 했었고, 그리고 이런 벽이나 아니면 이제 목도리를 감아놓은 나무 같은 거를 이재명 대표의 키 정도로, 혹은 이제 일반인 남성의 키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해 연습을 했었다. 여기 보면은 콘크리트로 돼 있는 벽이에요. 근데 콘크리트로 돼 있는 벽을 칼로 뚫을 정도라면은 이거는 어떻게 사람을 찌를 것인지, 그리고 찌를 때 어떻게 해서 이제 손이 안 다치고 제대로 찌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따라다니면서도 이런 칼로 찌르는 연습을 했던 게 영상에 포착된 적이 있었죠. 봉화마을에서 있었던 영상, 한번 그 영상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몸을 스트레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저거 칼로 밀어서 찌르고 밀어 넣는 걸 지금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봉화마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쫓아가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저런 모습으로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러 넣었던 것도 우리가 영상으로 확인이 됐었죠. 일반인이 저게 가능한지 여부 정말로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은 60대 남성이죠. 60대 남성인데 60대 남성이 저렇게 힘을 줘서 아니면 이제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인 60대 남성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희가 요 영상을 찍은 이제 한번 빨간 아재님과도 그 접촉을 해서 혹시 뭐 전화로라도 인터뷰를 모실 수 있으면 한번 모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벽을 뚫을 정도로 칼로 저렇게 몇 번이나 찔러 넣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건, 그 군대를 가면 그 총을 쏘지 않습니까? 이 총을 쏠 때 우리가 이제 0점을 맞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는. 근데 지금 보면은 군데 이제 칼 자국도 있지만 중간에 요 벽이 허물어질 정도로 같은 곳을 반복해서 찔렀다는 것도 저는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곳을 계속 찔렀다는 건데,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연습을 했는지.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빨간 아재님이 옆에 서가지고 목 부분이랑 맞춰서 그 연습을 한 것 같다라는 영상 그것도 보여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좀 그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그 김씨, 예, 이 60대 남성 김씨, 사실 뭐 이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은데, 이 얘기하고 나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은 얘기예요. 아무튼 이 김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그 부산에, 그러니까 이제 총 경찰이 밝힌 행적이 한 6군데가 되죠. 첫 번째는 뭐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저지, 부산에서 있었던 그 집회였고, 서울에서 7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봉화마을 쫓아갔었고, 그리고 12월에 이제 기리회 김대중 그 VIP 시사회에 갔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 현장 답사에서 범행을 저지른 건데, 이분이 현금을 가지고 계속 이용했고, 그 현금을, 그러니까 지금 월세를 내기도 힘들 정도, 그리고 계속 체납이 돼 있을 정도인데, 이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융통이 됐는 것인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좀 쫓아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혹시나 싶어서 그 부산에 이제 그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이재명 대표가 갔었는데, 그 카페를 제가 확인을 좀 해봤었거든요. 근데 카페에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따라서 먼저 서 있다가 나중에 따라 나오는 모습을 보이는데, 혹시나 싶어서 연락을 해보니까 그분이 무슨 음료수를 먹었는데, 그 음료수를 사 먹는 것도 실은 제가 취재해 보려고 했던 건, 카드를 사용했다면 그 카드의 주인이 누구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현금을 이용해가지고 행적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제가 더 이상 취재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났었는데, 예, 다 모든 곳에서 현금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60대 남성이 개인의 어떤, 지금 보면은 경찰이 밝혔던, 이건 콘크리트가 아니라, 여기 아까 이제 아트필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콘크리트가 아니고, 예, 좀 약간 석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60대 남성이 계획적으로 자기의 핸드폰을 납두고 주변 사람한테 이런 범죄를 저질 거라는 편지도 보내놓고, 그리고 현금을 이용을 하면서, 그 지지자인 척, 똑같은 복장, 그리고 지지자로 위장을 해서 그 앞에 가갖고 그렇게 과감하게 범행을 저지를 만큼의 상황이 될 것인가,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범행을 저지르기 전인데 너무 태연하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른다고 하면은 하다못해 뭐 참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뭐 무전 취식을 하든 아니면 이제 뭐 편의점에서 뭐 과자 뭐 하나를 훔치든 그 전에 이제 전조 증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처음으로 범행을 저질러 보는데 이런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야,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이제 뭐 마음의 어떤 가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 너무나도 태연해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한번 쭉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저희가 전달을 하고 이따가 제가 한번 더 취재를 해보고 취재되는 사안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안혜욱 회장 구속영장 기각부터 이 이제 60대 남성 김씨, 제가 하려던 얘기 깜빡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어제 좀 이제 언론계의 그 원로 선배님들부터 해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검찰이나 경찰이 밝혀야만 언론이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번에 이 60대 남성 김씨, 이제는 이름을 불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예, 60대 남성 이 김진성 씨죠. 어제 뭐 뉴스공장에서도 이제 실명을 공개를 했는데 어제 그 선배님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신에서는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공개를 해서 이 피의자가 이제 김진성 씨이고 60대 남성의 공인중개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됐는데 우리나라 언론은 밝히지 못하고 있죠.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수사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언론이 취재를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리고 디올백 수수도 이제는 전국을 뒤흔드는 가장 큰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됐는데 이 디올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이제 뭐 저쪽에서 표현하는 대로 함정 취재가 아니었다면 밝힐 수 없는 사안 아니었겠습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함정 취재를 하지 않아서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 함정 취재를 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 언론이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디올백 수수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런 이제 함정 취재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뭐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죠. 뭐 세탁 대기업 업체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름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 업체에 네. 제가 김진성 씨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이 범죄자는 씨를 붙이지 않습니다. 네, 60대 남성 김진성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정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함정 취재, 공작 취재, 뭐 잠입 취재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쿠팡 물류 배송할 때 그런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부조리들 혹은 예를 들면 뭐 청소업체, 뭐 세탁업체 이런 데서 벌어지는 여러 이제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이 잠입 취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랑도 동일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잠입 취재를 하지 않고 제보자의 말만 듣고 쓸 수 없는 그런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이 들어가서 언더커버라고 하죠. 위장으로 해서 위장 취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건데 그런 위장 취재를 할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도 기결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여러분들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오늘 그렇게 한번 운을 띄워봤고요. 수사기관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 배현진 의원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 두 개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그러니까
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피습 당해가지고, 그 습격을 당해가지고, 목에서 막 피가 많이 나와서 목숨을 잃을 뻔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 현장 보존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는 현장 보존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배현진 의원의 건과는 너무 다릅니다. 경찰이 이재명 대표의 현장을 온전히 그 보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뭐 목격자가 많았고, 영상이 찍혔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배현진 의원의 사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배현진 의원의 사건도 CCTV가 있고 그 영상이 명확하게 찍혀져 있는데 그러면 그 현장은 왜 보존한 겁니까? 이 사건이 항상 벌어질 때마다 그리고 이 벌어진 이후에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들, 또 다른 이제 공방들 이게 마치 정치 공방 처럼 계속 비추어지고 있는데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좀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가 뭐 정쟁이라느니 뭐라느니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전달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시사고발 프로그램 다 불법이네 이렇게 오주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렇죠. 시사 그 고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뭐 CCTV를 이제 설치를 해놓는다던가 아니면 이제 언더커버로 잠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상황을 연출하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밝혀지지 않을 범죄들,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된다는 말인지 이거는 저는 언더커버, 그러니까 기자들의 위장 취재까지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위장 취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는 언론계에서 좀 대화를 해봐야 될 필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 개개인이 기자 개개인이 사실 두려울 수 있어요. 예전에는 뭐 취재원한테 그 비판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는 취재원한테 고소고발할 거다라는 뭐 협박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런 협박에서 멈추지 않고 이게 이제 수사로 진행이 돼버리니까 기자들이 점점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언론계에서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지 않는 내용들 기자들이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의 논리대로 그 기사를 이끌어 나가면 검찰이나 경찰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자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그만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검찰, 경찰, 수사기관의 출입처를 두지 않는 기자들은 어떻게 취재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검찰, 경찰의 수사기관 등의 수사기관이 발표하는 그런 기사들만 베껴 쓰는 그런 관행에 대해서는 어떤 언론 자체의 자성이 있어야 되는지 여러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도 수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경향신문, JTBC, 뭐 뉴스타파 할 거 없이 수사를 받고 있지만 이게 언론이 이렇게 그 비판 보도를 할 수 없고 의혹 제기를 할 수 없다면 언론으로서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언론이라도 이런 비판 보도를 할 경우에는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리면서 네 오늘 뉴스버스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2월의 이제 첫째 주이고요. 벌써 또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총선까지도 한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득권에 대한 어떤 여러 논쟁적인 그 이슈들을 꼭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라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언론계에 있는 분들을 좀 모셔가지고 이런 관행 같은 것에 대해서 한번 비판적인 미디어 비평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